뉴스 속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가 UCLA, USC, UC 버클리 등 캘리포니아 대학들을 상대로도 반유대주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하버드 사태가 이 전국으로 번질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서 유학 연수생 비자 인터뷰를 전격 일시 중지시켰다는 소식은 저희가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고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대응 수석 자문이자 인권 변호사 레오 테럴이라는 분이 UC 시스템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네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반유대주의 논란에 대해서 UC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UC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유대인 교수 그리고 직원들이 적대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미 지난 3월 달부터 UC 시스템 안에 있는 반유대주의 행위에 대해서 민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공식 수사를 개시한 상황입니다. 이 조사는 지난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7조 타이틀 7을 근거로 해서 UC 시스템이 유대인 교수 그리고 유대계 직원들에게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는지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네, 레오 테럴 변호사가 자신의 모교인 UCLA에도 굉장히 강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모교이기도 한 UCLA에 대해서 국가적인 수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테럴 변호사는 UC 캠퍼스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직원이 직장이 근무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유대인 교수와 직원들이 반유대적인 적대와 증오로부터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UCLA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봄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캠퍼스를 점거하고 이에 따른 충돌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가 있죠. 그 당시 일부 유대인 학생과 교수들은 캠퍼스 안 특정 지역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습과 근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테럴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에서 유대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차별, 괴롭힘이 묵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민권 침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상당히 좀 놀라운 소식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제가 그 예전에 정말 50년 전에 왔을 때 UCLA는 유태인에 의해서 존재되고 유태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도 유태인이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정말 유태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한 이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세상이 참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를 주장하고 있는 레오 테럴 민권 변호사 자신은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그 UCLA 법대를 나왔는데 이 유대인이 탄압받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앞장서서 이를 시정하고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의 UC 시스템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 중인 거예요? 이 테럴 변호사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요. UC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UCLA를 비롯해서 UC 버클리 등 이 산하 10개 캠퍼스가 모두 포함이 됐는데요. 반유대주의적인 행위가 조직적으로 발생을 했는지 이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UC 시스템은 연방 자금을 받는 공공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연방 자금 지원 중단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부에서 경고했습니다. 네, UC 캠퍼스에는 수많은 한인 또 한인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 끼쳐질까요? 네, LA에 있는 UCLA 한 곳만 하더라도 1,000명이 훨씬 넘는 한인 학생 또는 한국 유학생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UC 시스템은 수많은 한국 유학생 또는 한인 학생들이 재학 중인 주요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안 역시 한인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만약 UC 시스템이 민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명돼서 연방자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캠퍼스 안에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이 한인 학생들의 학업 환경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와 차별 방지 사이의 균형 문제도 부각이 되면서 학생들의 정치적인 표현 그리고 활동에 대한 자율성도 앞으로 제한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적인 분쟁을 넘어서서 미국 대학 사회 전반에 있는 표현의 자유, 차별 방지, 학내 안전 보장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UC 시스템은 물론이고 인근 USC, 스탠포드 같은 가주의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럴 변호사의 소송 예고는 대학 안에 있는 반유대주의, 친팔레스타인 문제를 공론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비슷한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버드 대학에서 뭐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이것도 또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하버드 대학교 탄압 이유가 자신의 막내 아들인 베런이 이 불합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런 또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면세 혜택 중단, 외국인 학생 추방 위협을 두고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베런이 지난해 3월 달에 입시 정시 지원에서 하버드에 합격하지 못한 데 따른 보복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 베런이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비리그를 겨냥해서 공격적인 정책을 펴는 이유다. 이런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베런 트럼프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버드, 스탠포드, 컬럼비아였는데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베런의 불합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베런은 하버드에 아예 응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베런 트럼프의 대리인이 대신 하버드를 지원했다는 주장도 완전한 거짓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베런 트럼프는 지난해 9월 뉴욕 유니버시티의 스턴 경영대학에 입학을 해서 지금 1년을 마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외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막내 아들 베런이 많은 대학에 합격했다. 아주 똑똑한 아이다. 이렇게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베런이 뉴욕 대학으로 진학한 것은 아이비리그인 유펜에 진학하는 트럼프 패밀리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고려대학이 하버드대 교수와 학부생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발표는 한국에 있는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위기에 몰린 하버드대 유학생 유치에 나선 첫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하버드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제한 조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수, 박사 후 과정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들 모두에게 연구와 학업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고려대학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편입학 트랜스퍼로 관련 학과 학업을 이어가도록 조치하고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 여름철, 겨울철, 계절 학기를 통해서도 학점을 인정받아 복학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서울대학과 연세대학에서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지원 방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고려대 외에도 일본과 홍콩에서도 미국에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하버드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학생 유치에 나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외국에서의 미국 유학생들의 이 비자 신청이 지금 완전히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유학 오려는 이 학생 비자 발급 과정에서 이 소셜 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외교 전문을 입수해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무부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국 유학생의 비자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전 세계 외교 공간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는 유학 비자 발급 절차가 아주 크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의 사상 검증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그리고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사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는 학생과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뷰 중단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네, 상당히 유례 없이 파격적인 조치로 보이는데요. 일단 유학생 그리고 어학 연수생이 받고 있는 F 비자, 그리고 직업 관련 연구 실습생이 받는 M 비자, 교육과 예술 문화 교류를 위해서 받는 교환 연수 비자인 J1을 포함해서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비자 신청자들에게 최대 5년 동안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그런 정책을 강화해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 5년간의 게시물 내용 그리고 그와 연결된 계정, 팔로잉 현황까지 포괄적으로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비자 신청자가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부에서는 국가 안보 그리고 잠재적인 테러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달에 재집권한 이후에 캠퍼스 안에 있는 반이스라엘주의를 방치했다. 이런 구실로 주요 대학의 보조금 삭감을 비롯해서 제재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명문 하버드를 상대로는 반이스라엘 성향 유학생을 막기 위해서 유학 시스템을 바꿔라 이렇게까지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도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의 비자 발급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소셜미디어 심사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이나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 등에게 비판적인 소셜미디어 내용을 게재한 사람의 경우에는 앞으로 비자 발급에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아주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고 또 외국인 학생에 의존해서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해왔던 많은 사립대학에도 커다란 재정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학하면 상아탑이잖아요. 그리고 대학은 세계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역사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르네상스도 이탈리아의 대학가에서 그러니까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 사이에서 이제 르네상스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저 같은 소시민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각계각층에서 반발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부 공식 반응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어쨌든 미국 정부가 자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 소셜미디어를 검토하겠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치적, 사회적 발언과 특정 이슈에 대한 관심 표명이 비자 발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민 심사를 빌미로 해서 개인의 디지털 삶을 감시한다는 것은 헌법적인 권리 침해다. 그리고 검열 기준도 상당히 불투명한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위험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최근에 이곳 미국에서 뜻밖의 식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 통조림 생선인데요. 과거에는 그저 비상용 식품으로 여겨졌던 통조림 생선이 이제는 구르메 통조림으로 불리우면서 식탁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형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아이템을 준비해 주셨네요. 최근에 미국에서 통조림 생선, 특히 정어리나 고등어 같은 제품들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잘 먹던 식재료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한동안 통조림 생선은 미 식문화에서 그저 팬트리 구석에 먼지 쌓인 참치캔 그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아. 특히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정어리, 고등어, 홍합 같은 유럽산 고급 통조림 생선이 미식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로 이런 트렌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데이터가 이 흐름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네. 있습니다. 어제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티인드 피쉬, 그러니까 통조림 생선 관련 구글 검색량이 2023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 상승세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누리의 매운 올리브유 정어리는 검색량이 2,750% 급증했습니다. 네. 또 브런스윅 브랜드의 올리브유 정어리는 무려 4,000%나 폭등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급격한 검색량 증가는요, 단순 유행이 아니라 소비자 관심이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정어리는 자주 사다가 먹어. 지금도 자주 먹거든요. 사딘. 네, 네, 사딘을 자주 먹는데 그거 아주 괜찮아요. 그거. 어떻게 드세요? 네? 뭐 어떻게 요리를 하십니까? 아니요, 아니면 그냥 소금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게 그냥- 이제 올리브유에 담겨 있거든요. 네네. 소금 이렇게 싹 뿌려가지고 술안주로. 그렇군요. 그래서도 좀 자주 먹는 그런 이제 네. 이 정어리인데 이게 4,000%나 폭증을 했다는 소리면 이게 또 값이 또 올라가겠네. 근데 왜 이렇게 통조림 생선이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된 겁니까?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그중 하나는 이미지 변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잊혀진 참치 통조림이 아니라 이제는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곳에서 수입된 화려하고 세련된 패키지의 구매 통조림 생선이 주를 이룹니다. 마치 지중해 휴가를 연상시키는 듯한 디자인이 우선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뭐 디자인 예쁘다고 사지는 않을 텐데 맛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이 레몬 케이퍼 고등어, 매운 정어리 등 예. 다양한 맛, 또 고급스러운 조합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예. 또 트레이더조, 한인들도 많이 가는 그 트레이더조 마켓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버가 있는 통조림 오징어를 선보일 정도입니다. 아, 네. 근데 이렇게 이에 더해서 통조림 생선을 많이 사는 이 트렌드의 중심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문화적인 요소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인데. 네, 우선 경제적으로는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불안한 경기 전망이 다 맞물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저렴하면서도 오래 보관 가능한 식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식적인 욕구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작은 사치의 대안으로 유럽산 고급 통조림의 인기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그 가격 대비 시각적, 미각적 만족도가 높고 또 조리 없이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단지 먹거리 트렌드이기보다는 더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경제적인 그런 부분과 뭐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통조림 생선을 일종의 불황형 소비 현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간대가 발표한 지난 5월의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67.4로 전달 77.2나 시장의 예상치 76을 크게 밑돌았는데요. 이건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조림처럼 저렴하고 또 유통기한이 길고 조리 시간이 필요 없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 경제적 스트레스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도 왜 꽁치 통조림 같은 거 네네. 그런 거는 저 찌개 끓일 때 집어넣어서 그렇죠. 많이들 그렇죠. 먹지 많이 않습니까? 먹죠. 네. 그다음에 요즘은 또 참치 통조림을 그렇게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한국에서 먹는 게? 골뱅이. 아, 골뱅이.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예, 맞아요. 꽁치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이런 걸로 맞습니다. 찌개들 많이 끓여 먹었는데 예. 문화적으로도 이 통조림 생선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통조림 생선을 가난한 음식이나 비상용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아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관련 콘텐츠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소셜 미디어에는 스페인으로 떠나는 여름 휴가 대신에 스페인산 정어리 통조림으로 지중해를 경험하는 이른바 홈 미식 여행 컨셉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셜 미디어에서 지중해풍 포장과 조리법을 소개하면서 맛있고 세련된 식사를 연출하는 콘텐츠들이 넘쳐나는데요. 예를 들면 정어리를 얹은 브루스케타, 또 레몬 케이퍼 고등어와 또 술안 토스트, 정어리를 곁들인 파스타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그런 사진과 함께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허. 뿐만 아니라 샤키테리가 아니라 시큐터리, 그러니까 바다를 뜻하는 C를 앞에 네. 붙여서 시큐터리라고 해서 치즈 대신에 통조림 해산물을 올린 샤키테리 보드도 유행 중이고 실제로 통조림 생선을 주제로 한 홈파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이제 부산이라서요. 그 부산 이 해안가 쪽에는 멸치 젓갈을 우리 보통 액젓으로 많이 먹는데 그 통으로 된 멸치 젓갈이 있어요. 그거를 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운 양념 해가지고 먹는 거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엔초비 있죠. 통조림으로 돼 있는 거. 그 짭짤하잖아요. 마치 그 멸치 절여놓은 것처럼 그거를 가지고 저는 양념을 해가지고 고향에서 먹던 그 맛을 살려서 먹거든요. 아, 이거 너무 좋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게 생각이 납니다. 게다가 이 트렌드에 패션이나 라이프 스타일 업계도 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패션 소매업체 엔트로폴로지는요. 뉴욕 매장에 사람 키만한 정어리 캔 장식을 설치했고요. 네. 정어리 모양이 새겨진 식기, 수건, 심지어 올리브 오일 향이 나는 정어리 캔들까지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패션 브랜드 스타우드는 정어리를 뜻하는 그 사르딘을 합쳐서 스타딘이란 이름의 정어리 모양 가방을 내놨는데요. 네. 이게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위시리스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요. 통조림 생선이 하나의 문화 코드로 확장되면서 미식과 패션이 결합하는 새로운 소비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딘 통조림을 살 때 보면은 브랜드가 같아도 때에 따라서 생산국은 또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포장된 사딘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카사블랑카 있는 나라가 뭐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아이고 뭐니까 축구 잘하는 아이고 갑자기 또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나라 이름이.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밖에 생각이 아니. 저 꼭대기에 있는 저 스페인하고 붙어 있는 나라 있잖아요. 모로코. 모로코. 네. 모로코에서 만든 사딘 또 캔이 또 있어요. 근데 같은 브랜드인데 생선 맛이 달라. 어떤 게 맛있어요? 스페인이 나요. 스페인이 나요. 예. 그러니까 그저 모로코 거는 퍽퍽해. 살이. 그 차이가 있네요. 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많이 먹어보신 분들이 그것도 골라야 됩니다. 이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통조림 생선과 수입 통조림 생선의 시장 상황은 지금 어떤 거예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통조림 생선 대부분은 수입산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스페인부터 해서 포르투갈 이곳은 통조림 생선 수출로 유명하고 또 북유럽 국가들도 강력한 통조림 산업 역사를 갖고 있다 하는데요. 이 밖에도 한국 비롯한 일본과 중국 또한 이 통조림 생선 산업이 활발하죠. 대부분 미국의 이 통조림 생선은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 수입된다고 하네요. 네. 자, 수입 통조림이 이제 주를 이루잖아요. 통조림도. 네네. 그러면 무역 정책과 또 관세 이슈가 영향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나 무역 갈등은 이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이 통조림 유통업체 레인보우 토마토 가든의 공동 대표는요. 관세가 오르거나 무역 환경이 바뀔 때마다 가격 정책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면서 재고를 쌓아놓고 장기 전략 세우는 게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가격의 변동성 또 불확실성은 소비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통조림 생선의 인기가 앞으로 지속이 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여러 전문가들은요, 이 통조림 생선이 팬데믹과 경제 불황을 거치면서 단기 유행을 넘어서서 미국 식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크랙 오이스터의 CEO는 통조림 생선을 통해서
집에서도 이 레스토랑 수준의 해산물 요리를 구현할 수 있고 또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맞아.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또 미국 일부 통조림 생산 업체들도 이걸 트렌드로 이제 수혜를 보고 있고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통조림 생선 트렌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 통조림 생선은 단지 유행 음식이 아니라 현재 미 사회의 소비 패턴, 경제 심리, 문화적 감수성이 집약된 상징적인 소비 품목이란 점입니다. 고급은 아니지만 세련된, 또 저렴하지만 정성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리고 불황 속의 작은 위로로서 이 통조림 생선은 많은 미국인들 식탁 위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식품 트렌드 하나에도 우리 사회와 경제가 담겨 있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생선 좋죠. 영양가도 좀 많고 정말 조금씩만 먹어도 충분히 그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네, 섭취할 수 그럼요. 있는 그러한 네. 저 푸시니까 뭐 생선 통조림은 앞으로도 좀 많이 팔려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육류를 좋죠. 안 먹고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고 맞아요. 또 통조림은 간편하잖아요. 맞아요. 막 따로 막 비린내 나는 거 막 이렇게 만져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또 사랑을 많이 받는 그 게 아닌가 쌀이를 이렇게 싶습니다. 하시면은 그 따기도 굉장히 쉽게 아, 해놓잖아요. 네, 네. 위에서 이렇게 쭉 손가락으로 딸 수 있게 네. 해주는데, 근데 거기 들어있는 기름은 좀 버리고 드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제가 그래요. 생각을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름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그 골뱅이도요. 그걸 쿡을 할 때는 필요하겠죠. 그렇네요. 근데 그냥 네네. 먹을 때는 그냥 먹을 때는. 되도록이면 기름을 안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네. 엔초비- 아무리 뭐 저 올리브 오일이라 하더라도 네. 말이에요. 엔초비 그 깐 통조림 보면은요, 그 올리브 오일에 담겨져 있거든요. 저도 그 기름이 맞아요. 굉장히 아까운데 저는 따로 받아가지고 요리할 때 또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기름을 네네네. 알뜰하십니다. 아 오늘 또 생선 통조림으로 또 한 끼를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틀 전 메모리얼 데이에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이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이었던 찰스 랭건 전 연방 하원 의원이 향년 94살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어떤 분이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 찰스 랭글, 예, 아주 그 가깝게 친밀하게 부르느라고 해서 찰리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는요. 이게 워싱턴이나 이분의 지역구인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네. 한국과 한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죠. 아하. 그동안 오랫동안 한국하면 이분이 꼭 등장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출신이면서 미국 정치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분이면서 한국 한인들을 적극 옹호했던 분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그 LA 청취자 여러분들께 각별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이분이 자기 그 보좌관으로 아주 비중 있는 보좌관으로 LA에 있는 분을 채용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 한국 하면은 미국에서 LA, 그러니까 나는 LA에 있는 분을 내 보좌관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는 것도 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각별을 했는데요. 이분의 인생이 한국 전쟁 참전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에 각별했던 분이죠. 저도 사실 정치참여 운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분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이분의 보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가가지고 경찰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그러면 이분이 나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서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그래서 흑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자리에 저도 자발적으로 맨하탄에서 많이 나가고 찰스 랭걸
4살로 지난 월요일이죠. 26일 네. 이날 돌아가셨습니다. 네네. 대표님, 네, 저희 전화 라인이 좀 좋지가 않아서 지금 이 라인은 끊고 다시 금방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은 워싱턴 DC의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숙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까지는 이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이셨던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 메모리얼 데이에 94살을 일기로 별세를 하셨던 분인데요. 네, 대표님. 네. 소리가 훨씬 좀 나아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주제로 이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또 소수계에 대한 강경한 정책이 벌써 계속되면서 점점 더 압박되고 강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렇죠. 뭐 전혀 100일 지나면서 트럼프 취임 100일 지나면서 강경하게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대통령 명령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소수계나 이민자들을 압박했던 거가 네. 그래도 수그러들지 좀 유연해지지 않겠는가 했는데 웬걸 굉장히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갑자기 그 국무부에서 국무부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다 공문을 하나 발송한 게 폴리티코에 잡혀가지고 특종이 됐는데 네.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국으로 유학을 하려는 전 세계의 이 유학생들에게 발행하는 비자 발급을 중단을 시켰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건데요. 이 미국의 다른 나라로부터 미국에 유학 와 있는 유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사실 미국의 모든 학교의 수입의 거의 많은 부분 유학생들이 내는 돈에 충당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였는데 학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네.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유학을 오려는 이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을 좀 더 심사를 강화해야 된다. 뭐냐 하면은 소셜 미디어를 다 검색해서 비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될 때까지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 이런 공문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사인이 된 서명이 돼 있는 걸로 발송됐다는 게 지금 얘기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소셜 미디어에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안보나 미국을 싫어하거나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소셜 미디어에 트럼프 정부나 트럼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나 그런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비자를 안 주려는 그런 의도다라는 걸로 다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제서부터 한국에서도 큰 뉴스거리죠. 미국으로 유학 오려는 학생들, 좋은 대학 됐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에 유학 오려는 사람들이 이제 영사관에 가가지고서 유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신청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소식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그 이민이나 그리고 소수계들에 대한 이런 정책은 더욱더 강경하게 대통령 명령으로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걸 보면은 당분간은 이러한 이 정책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행정명령이요 법률에도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 주민들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맨 처음에 대통령 취임해서 이 대통령 명령으로 막 이렇게 집행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상식이 있는 부분에서는 대통령 명령이 법률 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되면은 연방법원이 판결을 하면은 이게 스탑이 되고 가처분 이 명령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갑니다. 아시겠지만은 하버드 대학이 유학생들을 받지 말아라는 대통령 명령이 나왔는데
며칠 만에 연방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이 내려서 대통령 명령이 중단되고 이런 프로세싱에 대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행정명령 같은 걸로 정책을 집행하려면은 대통령 명령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이것이 의회에서 법률로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대통령 명령에 대한 의회에서의 법률로 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하게 대통령 명령이 나오는 거에 봐가지고서는 아마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의 지지율이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규제하고 제어할 보여지는데 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려가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눈에 보이게 위기를 가질 만큼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대통령명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유학생 비자가 지금 정면 중단됐다는 소식을 아까 지금 이제 해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나 계속이 된다고 보세요? 그냥 비자를 안 준다라는 그런 국무부 입장이 아니고 그 소셜 미디어를 검색하고 검토하고 심사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유학생 비자 신청을 받지 말라라는 비자 중지하는 거였었습니다. 이게요 유학생 비자만이 아니라 미국에 교환 방문하는 비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어떤 문화 예술인들이 미국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심사 대상이 되는 거는 지금 보면은 지난 선거 때도 그랬고, 근데 올해 들어와서도 그렇고,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유태인들 반유태주의 확산을 막는다라는 이런 명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나 친팔레스타인 입장을 갖고 팔레스타인 깃발이 있는 이런 그림이 소셜 미디어에 막 올린 게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비자 거부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구축이 될지는 모르고 사실 이게 더 강화되면은 기존에 있는 유학생들에게도 이런 심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일에 유학생으로 왔다 방학이라 그래서 지금 5월, 6월, 7월, 8월 이게 다 방학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졸업 끝나면 그러면 이제 자기 나라로 방학 동안에 모르고 나갔던 학생들이 다시 들어올 때 이런 심사 대상이 돼서 어떤 레코드가 있으면은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가 있고 아마 1학기, 2학기, 올해까지는 이런 걸 계속 이런 현상으로 다 유학생들이나 이 방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규제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SNS를 다 폐쇄시키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틱톡이나 X, 네. 디스코드, 블루스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비자 신청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계정을 갖고 있다라는 걸 거기다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한 명 한 명 상대하는 영사들이 그거를 보고서 이제 쭉 검색을 하겠죠. 네네. 근데 이거를 삭제하고 안 하고라는 삭제된 그런 흔적이 있거나 하면은 더 감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예.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네. 지금 가을 학기에 입학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타격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이미 비자 신청을 한 사람들은 아마 인터뷰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 신청을 받지 말라 그랬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또 지금 권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적 수능을 강제적으로 조장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비판을 받고 있지만은 네. 여하튼 지금 트럼프 정부는 계속 이대로 밀고 갈 기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했습니다.